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본래 고약하여 남의 집 대들보 무너지는 소리에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남의 집 가마솥에 밥 끓는 냄새에는 배가 아파 잠을 못 자는 법이지요. 하지만 여기 이름만 들어도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여주던 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오진사의 외동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새벽 안개 속에서 피어난 백합처럼 청초한 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소작농들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흉년이면 제 집 창고를 열어 죽을 쑤어 대접하던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저런 분이 나중에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야 한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연화의 그 눈부신 빛은 오히려 굶주린 짐승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짐승의 정체는 이 고을의 세도를 한 손에 움켜쥔 판서댁의 외아들 윤보였습니다. 윤보는 대대로 권력을 휘둘러 온 가문의 뒷배를 믿고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방으로 끌어들였고 실증이 나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인성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윤보의 눈에 마을의 꽃이라 불리는 연화가 들어온 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윤보는 연화의 집으로 화려한 예물을 실은 수레들을 보냈습니다. 비단과 금침, 산의 진미를 앞세운 위압적인 혼담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윤보가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가 거쳐간 여인들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오 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저 산에는 사람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저런 자와 혼인하는 것은 제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일입니다. 제발 저를 지켜주십시오. 딸바보로 소문난 오진사는 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진사는 윤보의 혼담을 예우를 갖추어 거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윤보의 반응은 가히 광기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에 있는 비싼 도자기들을 박살내며 포효했습니다. 일개진사 따위가 대판서댁의 제안을 거절해? 그것도 저작거리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윤보는 연화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보석을 제 소나귀에 넣고 짓밟고 싶은 정보교기였을 뿐입니다. 윤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아비의 권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진사의 집안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멀쩡하던 가축들이 몰사하고 창고에는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보의 아비인 판서가 손을 써서 오진사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진사는 반역무리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정을 전복하려 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고 이웃을 돕던 오진사는 차가운 옥바닥으로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관아문 앞에서 밤새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윤보는 옥에 갇힌 오진사를 찾아가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연화를 내 첩으로 보내겠다고 승낙하시오. 그러면 영모제는 사해줄 용의가 있어. 진사는 피를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목숨이 100번을 끊어져도 내 딸을 너 같은 짐승의 소굴로 보낼 수는 없다. 분노한 윤보는 오진사를 혹독하게 고문했고 결국 오진사는
억울함을 품은 채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한 연화의 통곡 소리는 마을의 밤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은 몰수당했고 연화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윤보는 연화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거라, 고결한 척하던 네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제 너는 관비가 되어 평생 남의 집 변소나 닦으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온다면 너만은 살려주마. 연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내뿜으며 윤보의 면전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어머니를 망가뜨렸소. 내 몸은 찢길지언정 당신 같은 자에게 굴복하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요. 윤보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기계가 가상하구나. 그럼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저작거리 백성들 앞에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꼴을 보여주마. 그 누구도 너를 사지 못하도록 내가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릴 것이니 결국 아무도 너를 사지 못해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윤보의 계획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려 스스로 죽음을 구걸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저작거리 노예 시장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의 은인이었던 연하가 개처럼 목에 줄이 묶여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윤보의 섯을 퍼런 권력 앞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윤보는 화려한 가마 위에 앉아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뙤약볕 아래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오직 아버지를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몸값은 황금 100냥부터 시작한다. 그 누구든 이 값을 치르지 못하면 이 여인은 오늘 유곽으로 넘겨질 것이다. 윤보의 사주를 받은 경매인의 외침의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황금 100냥. 그것은 이 마을의 웬만한 부자들도 평생 구경해보지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연화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윤보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평생을 지저분한 무명옷 한 벌로 버티며 남들이 버린 배추잎을 주워 먹던 지독한 자린고비 덕구가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낡은 지게가 아닌 묵직한 가죽 주머니 여러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덕구의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시장 바닥에 뚜벅뚜벅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구두쇠 놈이 왜 저길 나가는 거야? 설마 저놈이 황금 100냥이 있겠어? 덕구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덕구의 무뚝뚝한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윤보의 눈과는 다른 어떤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품 안에서 첫 번째 가죽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덕구의 손을 떠난 첫 번째 가죽 주머니가 흙먼지 날리는 시장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며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온 노란 황금의 빛깔이 떼약 볕을 받아 사방으로 번뜩이자 가마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윤보의 눈썹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윤보는 여전히 비릿한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이구, 자린고비 놈이 어디서 노새 덩어리라도 주워왔나 보구나. 고작 그 주머니 하나로 대판서댁의 기세를 꺾으려 들어 윤보의 조롱 섞인 비아냥에도 덕구는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품 안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죽 주머니를 꺼내 놓았습니다. 주머니가 하나씩 바닥에 쌓여 산을 이룰 때마다 구경꾼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마침내 마지막 주머니가 쏟아지며 황금백냥이라는 상상도 못할 거금이 연하의 발치에 눈부시게 쌓였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윤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 시장 바닥에서 굽실거리던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던 덕구의 그 지독한 자린고비 행세 뒤에는 10년 전 가슴에 새긴 서슬퍼런 맹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덕구는 주인집 귀중한 물건을 깨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멍석마리를 당해 숨이 넘어가던 이름 없는 어린 노비였습니다. 거적대기에 쌓여 산채로 묻히기 직전 피투성이가 된 덕구의 입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밀어 넣어주며 같이 울어준 분이 바로 어린 연화 아기씨였지요. 덕구야, 제발 씹어라.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내 마음은 평생 지옥일 게다. 너도 누군가에겐 귀한 사람 아니냐. 연화 아기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도 아기씨는 맨발로 달려가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만히 귓속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며 단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 일생을 걸고 간청드립니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건 딸자식의 그 처절한 귓속말에 아버지는 결국 덕구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던져주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과 아기씨가 쥐어준 주먹밥의 온기를 품고 덕구는 피눈물을 씹으며 맹세했습니다. 아기씨가 나 하나 살리려고 본인의 일생을 팔았구나. 내 평생 아기씨 발치에서 흙먼지만 닦다 죽지는 않으리라. 반드시 짐승처럼 벌어서 아기씨가 위태로울 때 내 목숨을 수만 번이라도 던질 수 있는 방패가 되어 돌아오리라. 그 일념 하나로 덕구는 집을 떠나 10년 동안 전국 팔도를 돌며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배추잎을 씹고 가만히 한 장으로 겨울을 나며 오직 황금만을 쫓는 짐승이 된 것도 오직 내 목숨값이었던 그 주먹밥과 귓속말 하나에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견디고 기어코 만석군이 되어 돌아온 고향에서 마주한 것이 고작 내 하늘 같은 아기씨가 흙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이라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아 황금을 모아왔는데 감히 어떤 놈이 내 귀한 분을 건드린단 말인가. 덕구의 눈에 서슬퍼런 핏발이 섰습니다. 이 황금이면 저 여인을 사기에 충분하겠소? 아니면 판서댁 도련님의 자존심만큼 더 쌓아드려야겠소? 덕구의 낮은 목소리가 시장바닥에 깔리자 윤보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가마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경매인은 이미 덕구가 내놓은 황금의 무게에 압도되어 법도상이 사내가 낙찰자입니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연화의 목을 옥죄던 포박줄이 덕구의 거친 손에 의해 풀려나갔습니다. 연화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자신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린 이가 하필이면 온 마을이 욕하던 그 지독한 구두쇠라니. 덕구는 바닥에 주저앉은 연화에게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덕구는 가장 깨끗하게 닦인 방으로 연화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씻을 물을 데워둘 터이니 쉬고 계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덕구와 연화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덕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땀을 뻘뻘 흘리며 쌀밥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예전처럼 무시래기나 씹으며 배를 채우면서도 연화의 상위에는 정갈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와 따뜻한 고깃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덕구가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며칠을 참다 못한 연화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덕구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를 아는 여식을 사왔으니 집안 장부라도 맡기실 요량입니까? 아니면 내 가문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복수라도 대신 해달라 청하실 건가요? 전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화의 날카로운 질문에 덕구는 도끼질을 멈추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화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사꾼이요. 장사꾼이 물건을 살 때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저 남들이 탐내는 것을 내가 가졌다는 만족감, 그뿐이요. 당신의 그 잘난 머릿속 지식도 이제 내 소유니 내가 시키는 것만 읽고 쓰면 돼요. 덕구는 방으로 낡은 서첩 몇 권을 던져주었습니다. 연화가 서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판서댁 윤보가 그동안 가로챈 군포의 명부와 비자금 흐름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걸 당신이 직접 조사한 것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덕구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 당신 아버님이 어떤 관계에 당했는지 그 똑똑한 머리로 분석해 보시오. 그것이 당신이 내 집에서 밥값을 하는 길이요. 연화는 수치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덕구를 보았습니다. 나를 복수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날 밤 연화는 잠결에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덕구의 혼잣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덕구는 붓을 쥔 채 무언가를 소중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문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 자신이 어린 마당새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건네주었던 모서리가 다 해진 낡은 천자문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 덕구가 어루만지는 곳에는 10년 전 연화가 직접 손을 잡고 써주었던 덕구라는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연화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덕구, 아니 설마 그때 그 주먹밥을 먹고 울던 그 아이란 말인가?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설득해 노비 문서를 태워주게 했던 그 가여운 소년 이름조차 없이 개똥이라 불리던 아이에게 큰 덕의 아홉구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사람답게 살라. 일러주었던 그 마당쇠가 지금 만석군이 되어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덕구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10년의 고독함의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덕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그가 남긴 비리 장부들을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운 것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장에서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혈안이 된 윤보가 덕구의 뒤를 캐다 마침내 이 초라한 오두막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 덕구야. 지독한 구두쇠 놈이 망한 집안 계집을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가둬두었다기에 구경 좀 왔다. 내 놈이 숨겨둔 그 비리 장부도 이참에 불태워버려야겠구나. 윤보의 채찍이 덕구의 마당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가르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윤보는 말 위에서 덕구의 초라한 집을 멸시하듯 훑어보며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에게 연하는 이미 가문을 무너뜨려 짓밟아버린 존재였으나 시장바닥에서 일개 구두쇠에게 낙찰되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덕구야, 내 놈이 평생 엽전을 핥으며 모은 황금을 이런 망한 집안 계집한테 쏟아붓다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연화야, 들리느냐? 관비로 팔려가 매질을 당하는 이 내 발밑에서 기는 게 나았을 것을. 고작 이런 쥐구멍에서 이 구두쇠 놈의 수발이나 들려고 그토록 기를 썼더냐. 윤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병들에게 턱질을 했습니다. 가서 저놈이 숨겨둔 괴짝들을 다 뒤져라. 저놈이 황금 100냥을 낼 정도면 분명 어딘가에 더 숨겨둔 재물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만 빼서도 이 계집값은 충분히 뽑고도 남겠지. 사병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덕구의 서재로 들이닥치려던 찰나였습니다. 묵묵히 마당을 지키던 덕구가 서재문을 가로막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비굴한 장사꾼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10년 동안 벼려온 섯을 퍼런 칼날 같은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남의 집 문턱을 넘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내가 치른 황금 100냥은 나라의 법도에 따라 이분을 사들인 정당한 값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신다면 나리의 아버님이 지난 세월 국고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장부가 내일 아침 도성어사께 전달될 것입니다. 윤보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놈이 무슨 헛소리를, 어디서 가짜 장부 따위로 나를 협박하느냐. 윤보는 당황하여 말에서 내리며 덕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윤보의 가문이 연화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서류들과 역으로 그들이 가로챈 군포의 행방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나리가 아기 씨의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쓰실 때 나는 나리의 밑바닥을 훑으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리가 밟고선 그 권력의 성벽이 얼마나 부실한 흙더미인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분노한 윤보가 사병들에게 매질을 명했습니다. 둔탁한 몽둥이가 덕구의 어깨와 등을 강타했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연하는
방 안에서 비명을 삼키며 문고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뱉지 않은 채 오직 몸으로 연화의 방 앞을 지켜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란 말입니다. 연화가 결국 문을 열고 뛰쳐나와 덕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구의 무명옷은 이미 찢겨 선열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연화를 제 뒤로 숨기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자의 얼굴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윤보는 연화의 증오 섞인 눈빛과 덕구의 단호한 기세에 주춤했습니다. 무엇보다 덕구가 쥐고 있는 저 장부의 존재가 그의 가문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사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좋다, 덕구네놈 그 장부가 내 목숨줄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내 기필코 내놈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내며 그 장부를 다시 찾아오마. 윤보 무리가 사라지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오자 덕구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덕구씨, 괜찮으세요? 왜 피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으신 거예요? 덕구는 연화의 손길이 닿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기씨, 더러운 피가 묻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연화는 덕구의 상처 입은 등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덕구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연화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10년 전 거지 소년에게 주먹밥을 주던 그 인자한 소녀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기씨, 저는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밝히고 당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10년 동안 모은 이 황금의 진짜 가치입니다. 연화는 그제야 덕구가 왜 자린고비 소리를 들으며 짐승처럼 돈을 모았는지, 왜 연화가 몰락하기만을 기다린 듯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화를 비참한 노비로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무너뜨린 자들에게 가장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견뎌온 것입니다. 연화는 덕구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덕구씨, 이제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요. 당신이 모은 장부와 제가 아는 가문의 지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달빛 아래 상처투성이 사내와 눈물 젖은 여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아닌 10년을 돌아온 진실한 동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윤보의 무리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사라진 뒤 덕구의 마당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눅진한 밤안개만이 남았습니다. 덕구는 부러진 장작 더미 위에 걸터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찢어진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등은 몽둥이질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터져 있었지만 그는 고통보다 제품 안의 장부가 무사한지에 더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와 덕구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서요. 연화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수건을 쥔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수건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아기씨, 아까 제가 한 말 잊으셨습니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시는 건 제 거래 조건에 없던 일입니다. 덕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쇠조각처럼 차가웠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손에서 수건을 다시 빼앗아
그의 상처 입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금 100 냥을 주고 산 노비가 주인의 상처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글만 하는 여식이라 이런 허드렛일도 못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게다가 이 장부 아버님이 쓰시던 그 서체와 아주 비슷하군요. 덕구는 움찔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연화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덕구는 결국 고집을 꺾고 등을 내준 채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보 그자는 뱀 같은 인간입니다. 오늘 장부의 존재를 확인했으니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집을 덮칠 겁니다. 아기씨, 내가 당신을 사온 건 단순히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장부의 마지막 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덕구는 서재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윤보의 가문이 지난 10수년간 국경지대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결탁해 나라에서 금한 인삼과 은을 몰래 빼돌린 밀무역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과거 이 밀무역의 꼬리를 잡으려다 역으로 윤보 가문의 모함에 빠져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옥사에서 제게 남몰래 전해주신 피 묻은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윤보 가문이 명나라에서 몰래 들여온 화포와 조총의 행방을 쫓고 계셨지요. 하지만 증거가 모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장부가 빛을 볼 날을 기다려달라고 말이요. 연화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구두쇠 덕구에게 자신을 부탁했다니요. 덕구는 10년 전에 거지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은밀한 눈과 귀였던 것입니다. 덕구는 자린고비라는 멸시를 견디며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상단을 운영하며 윤보 가문의 검은 돈 흐름을 추적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장부의 빈칸에는 윤보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넘긴 군사 기밀과 그 대가로 받아 챙긴 뇌물이 어느 산속 창고에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비밀, 창고의 위치를 아는 건 과거, 진사댁의 가신이었던 자들뿐입니다. 그들을 찾아내 설득할 수 있는 건 아기씨 뿐입니다. 연하는 덕구가 건넨 붓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서슬퍼런 복수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윤보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법도와 권력을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목을 칠 작두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구의 초가집 서재는 거대한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덕구는 밤마다 장터의 정보원들을 만나 윤보 가문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고, 연하는 흩어진 가문의 옛사람들에게 매화 문양이 찍힌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덕구의 집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구두쇠 놈이 여자 하나 데려다 놓고 밤새도록 불도 안 끄고 뭘 하는지 몰라. 아마 돈을 얼마나 더 뜯어낼지 계산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서 윤보 가문의 거대한 성벽은 밑바닥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덕구는 장터에서 돌아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윤보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가문의 전 재산을 털어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보낼 뇌물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 수레가 오늘 밤 이 고개를 넘을 것입니다.
연하는 단단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 수레가 한양에 도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진짜 밀무역 장부가 대신 어사 손에 들려갈 테니까요. 덕구와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딛고 서서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반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고개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거친 무명천으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집신을 꿰매던 바늘 대신 10년 전 아기씨가 건네준 천자문 책장 사이에 몰래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삐걱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윤보가 자신의 목숨줄을 지키기 위해 한양 권세가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뇌물, 즉 밀무역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양의 은괴와 청나라에서 들여온 진귀한 보물들이 실린 수레였습니다. 덕구는 곁에 엎드린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검은 치마 조고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덕구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지금입니다. 저 수레가 고갯마루를 넘을 때 제가 앞을 맑겠습니다. 당신은 미리 약조한 옛 가신들과 함께 수레 뒤편의 비밀 상자를 바꿔치기 하십시오. 덕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의 상처 입은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에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덕구는 대답 대신 무뚝뚝하게 그녀의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개설아, 덕구의 고함이 사냐를 울렸습니다. 수레를 호위하던 윤보의 사병들이 당황하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판서댁의 수레를 가로막다니 죽고 싶은 게냐. 하지만 덕구는 이미 그들의 생리를 빤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레바퀴 사이에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집어던졌고 육중한 수레는 기우뚱하며 비탈길로 처박혔습니다. 혼란을 틈타 연하와 오진사댁의 옛 가신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뇌물이 담긴 상자 대신 덕구와 연하가 밤새 준비한 진짜 증거물, 즉 청나라 상인과의 밀무역 계약서 원본과 조총 제작 설계도가 담긴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윤보는 이 수레가 자신의 퇴로를 열어줄 뇌물이라 믿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목을 칠 단두대로 향하는 급행열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덕구는 수십 명의 사병을 홀로 상대하며 온몸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몽둥이질에 어깨가 내려앉고 칼날이 살갗을 스쳐도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연하가 안전하게 증거를 바꿔치고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장사다. 내 목숨을 팔아 당신의 일생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윤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날이 수레가 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려 있던 것이 뇌물이 아니라 대역죄의 증거물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도성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그 수레를 압류했습니다. 윤보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뭐라? 그럴 리가 없다. 그 초라한 구두쇠 놈이 어떻게? 윤보는 미친 듯이 말을 달려 덕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멸문당하기 전에 덕구와 연화의 목이라도 베어야겠다는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윤보가 덕구의 마당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덕구가 피를 흘리며 연화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윤보를 쏘아 보았습니다. 윤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할 때 썼던 그 비열한 방법 그대로 이제는 진실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나라를 팔아 배를 채운 대가는 당신의 목숨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윤보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마당 주위에는 덕구가 미리 연락해둔 어사대의 포졸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역적 윤보를 포박하라. 어사의 외침과 함께 윤보는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한때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던 판서댁 외아들의 초라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윤보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덕구는 비로소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갔고 연화의 품으로 쓰러지듯 기울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덕구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덕구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연화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아기씨, 이제야 제 보물상자가 꽉 찼습니다. 황금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준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만석꾼입니다. 동이 트는 새벽녘, 덕구의 오두막 위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지독한 자린고비 덕구가 10년 동안 아낀 것은 엽전 한 푼이 아니라 한 여인을 향한 숭고하고도 지독한 순애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보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판서댁의 가세가 몰락했다는 소식은 아침 안개보다 빠르게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 진사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이 복권되었다는 교지가 내려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덕구의 초라한 오두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인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돈벌레라 침뱉던 그 사내의 낡은 무명옷 속에 얼마나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덕구는 그 후 한 달 동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맸습니다. 고갯마루에서 윤보의 사병들을 홀로 막아내며 입은 상처는 깊었고 10년 동안 오직 긴장 속에 살며 쇠약해진 기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복권된 가문의 비단옷을 마다하고 여전히 덕구의 곁에서 무명저고리를 입은 채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갈라진 손등에 자신의 눈물을 적시며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덕구씨, 당신이 나를 위해 보낸 10년을 내가 여기서 멈추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보물 상자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황금이 아니라 나와 함께 채워가야 할 평범하고도 따뜻한 날들이 그 안에 담겨야 하니까요. 기적처럼 덕구가 눈을 뜬 것은 소담스러운 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덕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앉아 자신의 상처를 살피던 연화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마 그 고운 얼굴을 만지지 못한 채 거친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 투박한 손이 다시 아기 씨의 고결한 피부를 더럽힐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잠에서 깬 연화는 덕구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자신의 뺨에 갔다.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종도 자린고비도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해준 나의 유일한 정인입니다. 덕구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돈 버는 기계로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온 사내에게 연화의 이 한마디는 그가 모은 수만 양의 황금보다 더 찬란한 보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한양의 화려한 저택 대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엽전을 세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연화의 머리칼을 빗겨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고 연화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신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두 노부부는 바닷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덕구는 품 안에서 10년 동안 간직해온 이제는 낡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천자문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린 연하가 거지 소년 덕구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 재산을 주고 여인을 샀다고 하지만 틀렸소. 나는 내 전 재산을 주고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첫사랑을 샀고 당신과 함께할 남은 생을 산 것이요. 이제야 비로소 내 보물 상자가 꽉 찬 기분이구려. 연하는 덕구의 굽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10년 전 추운 겨울날 건네주었던 따뜻한 주먹밥 하나가 씨앗이 되어 이토록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낸 것이지요. 기울어가는 석양을 등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집니다. 덕구는 더 이상 지독한 자린고비가 아니었고 연화는 더 이상 몰락한 양반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채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단 하나의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때로는 권세가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구가 평생을 아껴 모은 황금 백냥보다 귀했던 것은 이름도 없던 거지 소년에게 너도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주어온 인연이 평생의 귀인이 되고 베푼 작은 친절이 인생을 구원하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돌이 이야기꾼이 준비한 긴 여정의 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시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가장 귀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덕구의 황금보다 더 찬란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빌며 저는 또 다른 깊은 사연을 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